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에서 급격한 긴축을 예고하며 저금리 시대의 채권 가격이 조정을 받는 중이죠. 자, 이런 채권 가격 폭락에 부동산은 과연 안전한지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채금리가 크게 치솟았습니다. 3년물은 2.8%, 10년물은 3.1%까지 올라갔어요. 지난 10년 중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10년물, 20년물, 30년물 모두 다 3%를 넘게 돼버린 거예요. 자, 너무 채권금리가 단기간에 뛰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2조 원 규모로 단순 매입까지 나서면서 간신히 상승세를 조금 누그러뜨렸지만 여전히 과거 10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국채 수익률 왜 급등했을까요?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채권을 많이 갖다 팔았냐? 미국의 고용 지표가 크게 영향을 줬던 거예요. 자, 미국 실업률이요 3.6%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역사적으로도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까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고용지표 부분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죠. 비농업 고용지수는 43만 1000명이었고요. 전년 대비 미국 시간당 평균 임금은 5.6%로 예측치 5.5%보다 더 높으면서 임금 상승 압력이 가속되고 있다는 것도 나타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은요, 금리 인상을 진행할 때 경기를 고려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 경기 무너질까봐 금리 못 올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게 주장이 잘못된 거예요.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 나가는 거고, 자, 경기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 나가는 구조라는 부분이죠. 의외로 처음 금리 올리는 게 어렵지 그다음부터 올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시장에서도 적응을 해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경기를 고려할 때 지표는 무엇을 참고할까요? 대한민국은 GDP 성장률을 보고요. 미국은 실업률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미국 실업률이 완전 고용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할까요? 미국 경제가 완전히 침체에서 회복되어서 강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경기는 회복됐으니까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서 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줄이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획기적인 노동시장의 개선은요, 빠른 긴축의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문제는 미국 인플레이션 상황이에요.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 다 알고 있죠. 연준에서 통화정책을 세울 때 참고하는 물가지표인 근원 PCE 지출, 이게 좀 CPI하고 다른 점은요, 보통 CPI는 내가 직접적으로 카드 결제하고 지불하는 것만 체크를 한다 보면은 이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간접 지출, 예를 들어 보험료나 집세 같은 것도 같이 취급하고 그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5.4%가 나왔어요. 예측치보다 다소 낮았지만 연준의 목표인 2%를 한참 초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얘는 근원이잖아요.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 측정한 건데, 이런 근원 소인 개인 소비 지출이 5.4%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지금 정책금리가 0.5%예요. 근원 PCE 지수는 5.4%입니다. 연준에서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빨리 중립금리 수준으로 인상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최소한 2.5%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갈 것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월 FOMC 0.5%포인트 인상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 회의 세 차례에서도 추가적으로 0.5%포인트 빅샷을 시킬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세 차례 추가 빅샷을 단행하잖아요. 그때부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말씀드렸어요. 왜? 이런 식으로 4차례 0.5%포인트 올리고 그리고 남은 2차례를 0.25% 올리잖아요. 연말에 미국 기준금리가 3%가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 금리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 이제 다 아시죠? 최소한 2.25%가 돼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명자가 한미 기준금리 역전돼도 자본 유출 우려는 적다고 했는데 우려는 적어요. 하지만 최대한 벌릴 수 있는 부분이 1%포인트는 안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상단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또한 한국에서는요, 추경이 우려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이제 자영업자의 방역지원금 부분이 언급이 됐잖아요.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그런데 돈이 어디 있어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 안 그래도 외부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국채 공급이 또 늘어나겠네. 게다가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또 풀려버리면 물가 상승 압력도 확대되겠네. 그러면은 다시 물가 뛸 것이고 금리 인상할 것이고 채권 가격 또 떨어지겠네. 이런 패닉적인 부분이 채권 시장에 반영되면서 국채 가격이 그렇게 단기간에 뛰어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럼 10년물 국채 3% 시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이제 안전진단 받고 재건축 사업 추진해야 되는 곳인데, 자, 제가 여기에 대한 사업상은 잘 모르겠지만 좀 좋게 평가를 해서 이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40평 아파트 무상으로 받는다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 40평 정도 무상으로 받으면 지금 헬로시티 시세 감안하면 30억 된다고 예상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23억 5천만 원을 부동산을 산 게 아니라 장기채 15년간 복리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3%라고 잡고요. 그러면은 15년 뒤에 얼마가 될까요? 세전 이익 기준으로 36억이 됩니다. 재건축을 투자했던 것보다 훨씬 기대액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기채 금리가 뛰어버리잖아요. 재건축에는 사용 선고예요. 만약에 예금 금리만 띄었으면 예금 금리 어차피 1, 2년밖에 못 맡기잖아. 장기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없잖아. 그런데 장기채로 사놓으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재건축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채 3% 시대가 무섭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초고가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16억 5천만 원의 전용 8제곱미터 최저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20년 국채에 투자한다고 볼게요. 20년이든 30년이든 국채에 투자한다고 보겠습니다. 20년 동안 월 356만 원의 세후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파트에 그냥 살래? 아니면은 월 356만 원씩 받을래? 매도자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나의 16억 5천이라도 이 집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에 이 아파트를 7억에 매수했던 6억에 매수했던 5억에 매수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세 차익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것을 처분하고 장기채로 받아서 나의 노후 자금으로 써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왜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금리가 높아질 것 같으세요? 낮아질 것 같으세요? 당분간 높아지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는 낮아지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뛰는 거는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 한 2, 3년 정도 진행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채권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때 처분하면은 채권 처분 이익, 양도 차익에 대한 이익도 얻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아파트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국채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채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죠. 채권이고. 그러면은 회사채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미 AA- 등급 기준 회사채가 3년물 기준으로 3.5% 수익률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여전채나 금융채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동반해서 국채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해서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 금리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이런 채권 금리 급등이 조만간 대출 금리에도 반영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돈이 옮겨갈 곳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은 가게는 돈이 계속 쌓이게 되죠. 그 돈은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 또는 주식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제 채권 금리가 떼면서 옮겨갈 곳이 생겼더라. 그러면은 부동산에 있는 자금이 서서히 옮겨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물론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왜냐면 예금 금리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권 투자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낮은 예금 금리에 여전히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재 금리에서 2차례 정도는 더 올려야
부동산 상승 기대감이 없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두 차례를 빨리 올려야 되는데 언제일까? 저는 4월과 7월에 유력하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4월에 올릴까 말까 시장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일단은 한국은행 총재가 공석이에요. 인사청문회가 4월 셋째 주에 잡혔습니다. 금통위가 4월 14일인데 게다가 한국은행 총재 공석 상황에서 금리 올린 적도 없고 총재 취임하자마자 금리 올린 적도 없었다는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 4월일지 5월일지 감을 못 잡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지표상으로는 4월에 빨리 올려야 돼요. 무조건 4월에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7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빨리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4% 돌파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금리 인상한 지도 벌써 3개월이 됐다는 부분도 이제는 올려야 되는 타이밍이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래서 총재 공석 상황에서 금리 올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4월에 올리게 되면 7월에 추가로 올릴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반등을 꾀하고 있거든요. 좀 호가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매도 좀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있어요. 4월에 금리 인상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인상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올리고 7월에 올려서 두 차례 정도는 올려야 계약갱신 청구권 만기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집값 하락하는 거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올해는 상승만 막아도 성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여전히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11월부터는 다른 그림이 시작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까지 제때 금리를 올리면서 최대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금리를 올리면 언제 영향을 주나요? 이게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실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려면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문제가 된다 말씀드렸죠. 내년에 최고의 시나리오, 하락을 위한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현금을 준비하시고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내가 수억에서 수십억 넘는 주택을 산다 그러면 아는 제도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아는 것이 힘이고요. 위험 상황에서 그리고 공포장에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게 될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